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수 결손은 추계에 잘못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과 추계가 예측을 빗나간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적자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화면에 보시는 관리재정 수지입니다. 97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97년도 98년도 IMF 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2022년 코로나19 위기 등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관리재정 수지는 다시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2023년 관리재정 수지가 5%대에서 2.6%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와 2024년에 다시 3.9%로 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도 저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관리재정 수지가, 일단 수지라고 하는 거는 지출하고 수입의 차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출에 대한 저희가 관리는 했지만 수입, 그러니까 세수 결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부총리의 말씀처럼 올해 2024년 관리재정 수지는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웠던 올해 경제 위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지요? 왜냐하면 관리재정 수지가 세 차례 경제 위기 때처럼 3%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2년하고 2023년 상황은 글로벌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 만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금리가, 미국의 금리나 주요국의 물가 수준이 30년에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과 2023년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났고, 22년이 무역수지 우리 적자 규모는 물론 그대로 절대값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은 무역에 의존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대만 같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성장이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리 말씀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재정준칙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 등이 더 자주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위기시, 보건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경 전문위원이 쓴 2060년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라는 책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강력한 흑자 재정 및 균형 재정 준수, 위기시 예외 규정 활용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 수행, 보건시 원래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보건이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께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상시, 위기시, 보건시에 맞는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어서 세대 간의 공정한 재정 준칙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IMF 위기 이후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 환경이 변화하고 불안해지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이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친미래 세대 재정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보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보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세대 테스트, 뉴질랜드의 웰빙 프레임워크,
그리고 스위스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웨일즈의 미래세대복지법 등이 그러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부채 비율을 용인할 수 있는 최고 한도치인 70에서 75%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다시 급작스럽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의 예상 증대분 30-40%를 고려해서 평상시 국가 부채 비율 목표를 25% 정도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재정의 혜택을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고 소중한 국가 유산들을 매각하고 노후복지가 불투명해지고 소득 재분배를 할 여력이 소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정의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러한 공정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목표에 따른 유연한 재정 준칙을 준수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재정 여유분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산업 인프라,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 기본적으로 정신,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정신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정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준칙이라고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투명하고 그 다음에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우리가 준칙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성적인 원칙들, 그러니까 뭐 어떤 재정의 지출과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의 재원의 부분, 그럼 재정의 지출이 미래 세대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재원은 그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그 정량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 중에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관리재정 수지 적자 한도를 정하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정 중칙을 확립할